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사실상 봉쇄했는데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죠 헤즈볼라도 참전을 했습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 시계제로에 빠진 중동 정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픽 퓨리,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했는데 최장 4주 정도 걸린다고 내다봤는데요. 먼저 이번 공격의 결정적인 원인부터 짚어볼까요? 다 아시다시피 2월 말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 정밀 타격 작전을 실시했죠. 말씀하신 대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인데 사실 저는 이번 작전이 개시될 거는 예측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례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작전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세 가지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면 중단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탄도미사일 관련된 것들 개발 포기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영내에 있는 대리 세력에 대해서 지원 그만해라.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유지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런 것들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면서 평화 대통령이다 아니다는 이런 논란이 여기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큰 두 가지 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들어가서 결정적 작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농축 우라늄 약 400kg의 소재가 불명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서는 뭐라고 느꼈냐면 야 이거 혹시 핵탄두 제작을 위한 인계점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선 넘는 생각하는 거 게 있었고요.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짙게 깔려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란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첩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미국의 기지가 많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을 당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어떤 위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국민이 죽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위태감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공습을 승인했다라고 이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수순이라고 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란 내에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이제 평안한 나라를 때리는 것과 그다음에 안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와 전쟁하는 건 천지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어떤 타격 작전을 실시하는데 어떤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이다, 석유 때문이다 말이 많았지만 일단은 내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도덕적인 그렇죠. 명분. 여러 가지가 생긴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표면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네. 내부적인 부분들이 같이 결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 협상을 3차례 정도 미국하고 이란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원래 의도가 있었다, 기만 작전이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란의 경계심을 낮추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전혀 예측을 못한 건가요? 사실 이 미국과 이란의 인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하기 전에 군사작전과 협상이라는 카드를 동시에 준비를 한 것이고 이란은 그래도 협상에 무게를 두면서 여지를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런 인식 차이가 이제 드러난 게 대표적으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실 군사 타격을 염두에 두었다면 피신을 했어야 되는데 피신을 하기는커녕 대낮에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펜타곤의 피자 지수에서 보듯이 사실은 군사 작전을 다 하고 지금 다 모여서 피자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피자 지수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계속 미국의 어느 스탠스인지를 파악해 왔던 게 이란이 알았더라면 사실 정보라도 가동을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타격에는 무게중심을 안 뒀다는 게 이제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정황상 보면 인식의 차이가 결국은 기만 전술에 말려든 것처럼 됐다. 그렇다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 군사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어떤 요인과 어느 역학 속에서 진행됐냐. 첫 번째는 연막 전술 측면에서 본다면 기습 작전이라는 걸 노린 것이죠. 자, 서프라이즈 어택, 예고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 군사 타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목표 달성하는 데 유리한 지점이 있거든요. 예. 그 유리한 지점을 노렸다. 즉 상대방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격을 함으로써 적 지휘 시설, 그다음에 공장과 같은 군사 산업 시설을 와해시키는 데 유리했다.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계속 협상을 해왔는데
이란이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협상력이 소진됐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협상력이 소진되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한 수를 둬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군사 타격밖에 없다라는 이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각인 효과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희생양이 필요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원보기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각인 효과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확고한 결의 작전 때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는 작전을 보고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겠나라는 신호를 계속 냈어요. 각인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각인 효과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서방구를 대상으로 설악관 전략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즉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의 어떤 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받게 될 이 처벌, 대가를 보여줘야 돼. 각인시킴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요구 수용하는 그 자세를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사실은 어떤 연막 전술처럼 됐지만 단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인식의 차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희생양도 필요했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보는 입장에서 진짜 깜짝 놀라기도 한 게 지도부가 한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완전 핀셋처럼 공습을 한 건데 어떻게 이런 정보력이 가능했을까요? 인간 정보의 힘이죠. 인간 정보 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월에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하고 그다음 미드나잇 햄머 작전을 통해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군 수뇌부하고 그다음에 핵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핀포인팅처럼 다 이제 제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분쟁이 끝나고 나서 기본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의 위치가 발각이 됐지 하면서 그 역산하게 되면은 슈민트의 동선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 이런 큰 어떤 군사작전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깔아놨던 기존의 첩보망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네. 이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메네이가 이제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페르시아 계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제르바이잔 계열이에요. 워낙에 많은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란 안에는 이제 뭐 쿠르도 있고 네. 페르시아도 있고 아제르바이잔도 굉장히 있기 복잡한 때문에 국가라고. 결국에는 그 인종 간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간 정보가 단시간 안에 또 재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CIA에서 페르시아의 유령이라는 어떤 작전명을 가동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메네이의 의전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혁명수비대의 군수보급국의 고위 간부들을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면서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주요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하메네이가 지하로 은신하는 어떤 거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페르시아의 유령들에게 거기에다가 비콘을 붙이게 하면서 그쪽 안전을 다 가시화시켜버려요. 예. 그리고 그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오차없이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때려야 되지 하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BU 계열이 정타로 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CIA가 첩보망을 구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요. 작전을 좀 땡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인 모하마드 파크푸르 같은 그런 어떤 주요 인사들이 다 한 자리에서 제거가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AI가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쓰였겠. 당연히 예. 쓰였죠. 그래서 지난 3월 2일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뭐라 했냐면 CIA는 수개월 동안 하미네이 동선과 패턴, 그다음에 경호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동 경로를 면밀하게 이제 축적해 왔다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엔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거예요. 결국엔 이번에 정밀 타격 작전은 인간 정보,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AI 합작품이다. 그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핵시설 파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아예 정권 교체를 실제로 그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말릴 수도 있고 내정 간섭, 주권 어떤 개입이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작전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캠페인 수준에서의 작전은 목표를 한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적 목표, 전략적 목표, 그다음에 군사적 목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치적 목표를 분명하게 레짐 체인지라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라고 했어요.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 뉘앙스의 차이는 뭐냐면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작전이었어요. 연합작전인데 그럼 누가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 작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인프라를 제거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하는데 임무 분장을 했는데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게 타격 작전이거든요. 예. 거기서 항목 강습단, 그다음에 뭐 기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뭐 전투기에 의한 타격, 토마호크에 의한 타격 여러 가지 타격이 있는데 그걸 제일 잘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해서 적의 군사 인프라를 와해시키고 그다음에 산업시설을 와해시키는 것을 미국이 했고 이스라엘이 한 것은 정권 교체에 좀 더 특화된 즉 정권 지도부 시설을 와해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레짐 체인지를 했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정치적 목표로서 있고 전략적 목표는 이란의 비핵화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비핵화 차원에서 즉 전략적 목표는 미국이 지금 했습니다. 핵시설 타격했으니까 세 번째는 작전적 목표인데 작전적 목표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군사 지휘 인프라를 와해시키고 미사일 드론 기지를 와해시키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공장까지 와해시킨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임무를 조정함으로써 사실은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이번에 타격을 이스라엘이 예방 타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방 타격은 상대방이 군사적 위협이 임박하지 않은데 20, 30년 후에 위협이 될 것이니까 그것을 갖고 타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정권에 기반한 위협을 본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예방 타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트럼프가 반대 용어를 써서 임박한 위협이라고 얘기해서 사실 선제 타격처럼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군사 인프라를 타격하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예방 타격을 얘기한 거죠. 그런 거 다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작전을 위해서 임무 분장을 했고 작전 플랜을 세부적으로 만들었다. 즉 이란하고 협상하는 단계에서 이미 네. 군사 작전 지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게 드론이 나오는데 자폭 드론 부대를 미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전 투입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드론이 이란의 드론을 역설게 했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장에서 가장 크게 활약하고 있는 러시아 쪽에서 이제 샤헤드 136, 뭐 계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작년 말경에 이제 헤그세스 장관이 중부사령부를 방문을 해서 그때 뭘 했냐면은 TFSS 그러니까 태스크포스 스콜피언 스트라이크 그 창설식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루카스라는 이제 그 자폭 드론을 새롭게 이제 공개를 합니다. 네. 그게 루카스가 뭐 약자면 Low Cost Uncrewed Combat Attack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비용 무인 공격 전투 체계예요. 요거를 요약하니까 진짜 멋있는 그렇죠. 이름이 되네요. 예. 이게 한 대당 가격이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네. 자폭형이고요. 샤헤드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최대 2,500까지 가는데 이것은 1,000에서 2,000km 정도가 가면서 전략적 수준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장량도 샤헤드 같은 경우에는 한 40km 정도 되는데 예. 이거는 18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역설계를 했냐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방공 작전하게 되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잔해를 수거한 것을 이제 우크라이나 협조를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샤헤드를 쓰는 또 반군이 누가 있냐 후티 반군이 있어요. 전자전의 사이버전 그다음에 방공 작전 통해 갖고 떨어진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역설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외형은 샤헤드 136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내부에는 그 스타링크 연동 통신 모듈이 장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성능 AI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헤드 136보다는 정밀 타격력이 되게 높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러시아에서 샤헤드 136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있어요. AI를 덧입힌 게 MS-001 버전이거든요. 그거보다도 성능이 더 좋아요. MS-001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있는 제스노린이라는 이제 AI 소형 컴퓨터가 들어가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것과 장입돼 있는 지도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가면서 이제 항로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가격이 한 1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건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동급인데도 불구하고 더 깎아지네요. 예, 성능은 좋지만은 더 가격은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언론에서 예. 이 루카스를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일까요? 어디선가 시험은 해봤겠죠? 예, 그게 이제 올해 초에 마두로 체포 작전 했을 때 그 작전에서 이 중부사에 있는 인원이 넘어가서 이 루카스를 전투 실험 격으로 한번 운영해 봤다는 어떤 그러니까 것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막 예.
그렇죠. 투입한 것까지는 네네. 아니지만은 아니, 일부가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영상을 보여주면서 딱딱딱 방송하는 게 많이 나오고. 한번 몸풀기를 예, 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전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무기체계가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번 작전이 효과를 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자폭형 드론 이제 이걸 실전 투입했다는 게 미국이라는 데가 사실 돈이 많아서 아주 고가형의 무기를 많이 쓰잖아요. 작전 개념을 바꾼다는 뜻일까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병행하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장에서의 어떤 교훈을 반영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가장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전술적 변화가 뭐냐면 석고 쏘기예요. 석고 쏘기. 예, 석고 쏘기는 뭐냐면 기존의 첨단 미사일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그 나라가 전시 경제가 받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소모성, 저가형 어떤 장거리 자폭 드론을 섞어서 쏘게 되면 그게 효용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저가형의 장거리 자폭 드론을 미리 보내요. 그러면 이제 상대국의 방공망이 식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AI를 던질 것들이 자폭을 하게 되면 방공망이 어떻게 되죠? 와해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 사이를 삐죽고 들어가서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순항 미사일들이 핵심 표적에 있는 그 핵심 노드를 타격하면서 적에게 이제 굴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태까지는 미국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니까 러시아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후티 반군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홍해 일대에 대해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부분들이 일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인 거고요. 작년 말에 헤그세스 장관이 이 부대 창성실을 가면서 한 말 있어요. 여태까지 영내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우리한테 재파식 공격을 해가지고 네. 큰 피해를 줬는데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전에 이제 그 루카스를 상당히 먼저 그 투입을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란의 방공망이 레이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F-15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자전까지 감안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란 상공에 있는 어떤 방공망을 관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루카스가 방공망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들 들어가서 동시에 동시성을 발휘해가지고 핵심 표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운영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전쟁이라는 게 이제 양면이 다 있잖아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도 보복 작전을 천명을 하고 있고 또 2차, 3차 지금 충돌이 계속 있는 데다가 뭐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중동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는 반이란 전선이 공고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의 이제 대응이 과거와는 좀 차별화된 지점이 있죠. 이란의 기존의 대응이 이제 진실한 약속 작전이라고 하면서 대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사실은 대응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진실한 약속 작전에서 대규모로 했던 게 2024년이거든요. 그 당시 때는 정말 대규모 갖고 있는 미사일 다 동원했어요. 뭐 샤헤드 뭐 136 드론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까지 해서 굉장히 수량적으로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요격망에 어떤 그 요격망에 뭐 무력화되기도 했는데 일부는 또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에 또 진실한 약속 작전을 했는데 그때는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타격을 했지만 약속 겨루기식으로 했어요. 사실은 미군이 빠져 있을 때 그래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자존심 정도의 수준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했고, 근데 이번에 했던 진실한 약속 작전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굉장히 승부수를 둔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걸프국이죠.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주둔시키고 있는 걸프국의 를 대상으로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 피해, 민간인 피해까지 유도한 것은 이란이 지금 혼자서 감당해내기 힘든 엄청난 그 공습 피해 속에서 걸프국들이 나서달라, 그리고 국제사회도 나서달라, 이렇게 되면 확전될 수 있으니까 나서달라라는 주문의 성격을 담은 거예요. 근데 이게 걸프국 협력 외교장관 회의 소집하면서 이란을 규탄한 것처럼 분명히 반대급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안고라도 어떻게든 이것을 돌파해 보려는 포석으로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볼모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지금 걸프 국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란에 척을 지고 예. 미국 쪽으로 완전 돌아서겠느냐?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걸프국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들이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사망까지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이란에 척을 지는 듯한 메시지는 사실은 이란에 척을 지겠다기보다는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국내 청중에 던지는 게 그렇죠.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종교적으로 뭉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하고 이 종교적으로 뭉치는 것을 넘어설 보여주기가. 정도로 파괴력이 있느냐는 아니거든요. 또 근데 그러니까 또 이란하고도 종파가 다른 중동 국가가 꽤 있어서 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는 헤즈볼라는 시아파예요. 시아파기 때문에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을 이제 적극적으로 서포트했던 것이고 한편 하마스 같은 경우는 수니파거든요. 그렇죠. 수니파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종파가 다르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어떤 아예 존재를 다른- 상대할 적에는 종교라는 힘이 또 계속 가동된다는 거죠. 공통부모가. 그렇군요. 그래서 반미 연대에서 그냥 친미 연대로 완전히 바뀌고 이랍이 완전히 그냥 고립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볼수 이란은 있겠습니다. 들여다 볼수록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 자체가 중동 네. 정세 자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지만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아파 민병대 이번에 또 가세를 했어요. 친이란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전선이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렇죠. 뭐 속속들이 이제 지하들을 선포하고 헤즈볼라는 규탄하고 이제 액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2전선을 형성해서 이란으로 향하는 미국의 어떤 전력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좀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지만 23년도 10월 7일 날 이란과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2년 3년이 지나면서 거의 하마스의 어떤 주력은 거의 와해되어 버린 상황이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는 다 이제 제거가 됐고, 그다음에 그 24년도 10월달에 보시게 되면 모사드의 그 무선 호출기 폭파 공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헤즈볼라의 어떤 주도부의 위치가 다 노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헤즈볼라 이제 수장이 또 참살당하는 어떤 사건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연화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레바논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공군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정밀 타격에 상당히 어떤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5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미군에 관련된 어떤 피해가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타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전투력을 발휘하기는 어떤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이란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또 지원도 하고 영내 세력에 대한 어떤 무기를 계속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 그 미사일과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네. 이제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다다 보니까 그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만성적으로.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그 이전의 전쟁과 분쟁, 그 다음에 장기화되어 있는 영내 분쟁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대리 세력들이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전선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때문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제 딱 그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통행 불가를 통보한 상태고 국제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뭐 협박성이 아니라 진짜로 전면 봉쇄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란도 고립이 되잖아요, 더. 그렇죠. 이거를 뭐 해양안보 용어로 이제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길목을 차단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해상 물동량을 다 마비시킨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전략 자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왜 이제 지금의 이란을 대상으로 한 작전이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전략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해상 원유의 25%가 지나가고 그러면 이건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가 70%잖아요. 70%가 일로 지나가고 LNG 20%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문제도 되는 거거든요. 즉 전 세계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는 거죠. 그럼 국제사회가 나서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를 빨리 끝내달라고 종용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 자산으로 계속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속되면 될수록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배럴당 원유가 이제 70달러였는데 지금 당장 80달러로 올랐잖아요. 근데 100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최대는 150달러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원유가 올라가면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뭐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산업, 뭐 석유,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 단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물가 상승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 교통로가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해상교통로 물량도 이제 수출입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해상교통로가 마비되면 차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피해가 크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 그게 이란이 지정학적 주도권을 잡는 데도 유리하다. 다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 지휘 인프라가 일단은 마비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지휘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얼마나 작전적 중심을 두고 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모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국가 행위자들의 어떤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고 걸프 국가 같은 국가 행위자의 연대도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국가 행위자의 연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비국가 행위자에게 연대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더 노려볼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지하 무기 터널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했는데 이런 거 보통 이제 기밀 아닙니까? 뭐 끝에 벼랑 끝에 몰렸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우리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고 우리 이만큼 전쟁 수행 능력 갖추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얼마 전에 찍은 건지 지금 찍은 건지 과거에 찍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치.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세트장은 아니겠죠. 인지전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 이상의 영상은 나올 수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의지를 이제 표명한 거고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기반적인 어떤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내외 우리 아직 안 죽었다라는 그 표현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조바심을 느끼고 그렇죠. 있다는 뜻이 더 표현하면 있고. 거기도 네. 다 속대밭이 된다. 지금 그런 아. 상황입니다. 그럼 이란이요 지금 만약에 전면전 같은 걸 하게 된다면 대응할 여력은 있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오퍼레이션 에픽 퓨어리 이전에 군사 전문가들이 그 평가한 것들 중에 하나가 유의미한 게 있는데요. 현재 그 작전 이전에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수량이 한 2,000발 이하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에 1년 생산량과 뭐 그 대리 세력이 준 것들 그다음에 러시아 넘어간 거 다 포함해서 계산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2,000발인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고스란히 남아 있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적어도 3차례 이상의 반격 작전을 통해갖고 미사일을 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연합 정밀 타격 작전을 통해갖고 일부 시설들이 망가지면서 그 미사일들 일부가 또 무력화되는 상황이 예, 예.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까 석고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장거리 자폭 드론과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그리고 탄도 미사일이 석고쏘기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약속 결혼을 이제 재작년 작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런 걸 섞어서 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이제 러시아가 벤치마크에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문제가 있어요. 전자기 전에 취약하고 정밀 타격이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제 섞어쏘기를 하다 보니까 성능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항제밍 모듈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성 함뻑 장치들이 좀 성능이 낮거나 이제 거기를 탑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격 작전을 한다고 해서 쏘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목표 주변에 떨어지고 하면서 명중률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도미사일을 많이 쳐서 2,000발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단독으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은 그 지역에는 미국이 협조하는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UAE, 쿠웨이트들이 방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갈 때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중간중간에서 관제가 되면서 요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효용성 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장거리 자폭 드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섞어 쏘지 않으면 문제가 이제 뭐랄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없고 성능 자체도 낮기 때문에 지금 2,000발이 남았다 한들 네. 크게 제가 보기에는 영내에 있는 미군 기지라든가 주변국에 대한 어떤 피해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는데 뭐 트럼프 발표에 따르면은 뭐 넘버 2, 넘버 3 차례대로 다 죽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란의 권력 구조가 재편이 어떻게 될까? 뭐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권력 구조 재편을 좀 넘어서 네. 정치 지역 재편까지 같이 아우러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 지형이 현재의 최고 지도자 체제라는 게 유지되면서 재편되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팔레비 왕조가 복원되는 거. 지금 그 마지막 그 팔레비 왕조의 이제 후계자격인 위치에 있는
인사가 미국하고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정말 이란의 시민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정치 지형을 재편할 것이냐. 즉 50년을 넘어선 신정 체제가 또 다른 변화의 모멘텀에 이제 갈 것이냐. 이것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최고 지도자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방향이 근시안적으로는 이제 그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죠. 그 경우에 한 세 가지 변수가 권력 지형의 재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인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최고 지도자 권한 대행 체제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통령도 있고 사법부 수장도 네. 있고 그다음에 최고 헌법수호위원회 이제 1인도 이제 포함돼 있어요. 그 과도 대행 체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유력 주자의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의 신정 체제를 잘 이어받아서 이것을 확고히 할 주자가 누구인지 이게 이제 이제 그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거기엔 대표적으로 3명이 이제 거론이 되죠. 모스타바 하메네이라고 네. 차남이잖아요. 차남. 네. 차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정 체제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아라피는 성직자 그다음에 전문가 외 유력 인사고 마지막에는 계속 지금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라리자니 같은 경우는 하메네이가 생존할 때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정 체제를 이어받을 유력 인사로서 거론되고 있고 세 번째 변수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누가 더 잘 장악할 것이냐. 그 장악 측면에서 보면은 라리자니가 장악력이 좀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인사들 중에 되겠지만 이 세 가지 변수가 잘 맞물려야 될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것만 볼 수 없는 게 지금 하메네이가 사망하고서 박수를 치는 이란 시민도 있지만 이 상황을 눈물로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이 양분이 돼 있어요. 결국 이란 시민들이 어디에 더 그 무게 중심을 갖고 움직일 것이냐 네. 이것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후 이란 시민들에게 이 순간을 포착하고 나라를 되찾으라. 거의 뭐 마지막 기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부에서 바뀌어야지 이 레짐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계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냥 뭐 일단 이제 지금 시민들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친미 정권 수립까지 이어질까? 좀 저는 뭐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고 아직까지 평가하기는 좀 섣부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물리적 타격을 하는 1단계 작전이고 아마 이제 2단계 작전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던 것들이 구현될 텐데 그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란의 어떤 민족 구성들을 보게 되면 다민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다 추스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시민 지도자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12번째 이맘을 기다리면서 신정체제를 만든 이란인데 그러면 이 이란이 어떤 그런 그 현실 정치에서는 안정적일 때는 되게 좋은 구도예요. 정치 지도자가 위에 있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그들이 배신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하물며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제 그 공화국 이제 혁명 수비대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배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헥세스 장관이 이 작전 이전에 대량의 피자를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펜타곤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구상을 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상은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종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어떤 해석도 하나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 여러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 자체를 좀 흔들어 놓고 내부 불안정 상태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과 중국을 지원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최선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이게 차선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어떤 이 평가를 아주 유보를 하는 것을 원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란 강경파가 집권을 한다면 핵 위협이 더 이제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하메네이까지 사망하게 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놓고 뼈저리게 이제 느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누구한테 그렇게 호되게 했고 누구한테는 좀 유연하게 했는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전선에서 고강도 압박과 심지어는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형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의외로 약해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는 어느 국가가 있어요. 그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그 세 개 국가인데 중국, 러시아, 북한이거든요. 중국, 러시아는 공식 핵 보유국이고 북한은 실제적인 핵 무장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좀 더 빨리 가졌더라면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않았을 때라고 해서 핵무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내부적인 어떤 결집과 인식이 강해질 가능성은 있죠. 다만 이것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의 전략적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세에 완전히 몰린 상태에서 결국은 핵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만 당해야 되고 아무도 결국은 도움을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란과 연대를 했지만 사실 규탄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공습에 대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없거든요. 그게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협상에만 의지를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했다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의 그 협상 공식을 간파를 해서 일단 크게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디테일 갖고서 하나하나 따져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다시 끄집어낼 건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 후회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 상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예. 워낙 전선을 많이 넓혀서 네. 관심을 잠깐 낮출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어요, 지금. 그러네요. 당장 1월에 2달 만에 낮아졌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공식, 그다음에 전쟁부를 활용한 자산 투입 공식 이런 것을 좀 더 간파를 했으면 지략이 필요했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란도 지금 뭐 원유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공습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는 노림수가 이번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이번 작전을 통해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국가가 있죠.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번 작전이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한 연합 정밀 타격 작전이 결국 종국에는 이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림수로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란하고 예. 베네수엘을 쳤지만 사실은 중국을 무력한 예,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네. 2024년 기준 했을 때 1,110만 배럴을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중국을 조종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전체 해상 원유 수입이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3.4%이고 그 중국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이란을 장악하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올해 초에 이제 작전을 실시를 해서 축출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베네수엘라부터 이제 4.5%의 원유를 수입하는 게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좀 많은 양의 원유를 이제 수입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달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러시아로부터 한 17.5%의 원유를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흑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죠? 러시아는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자 함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팔려고 하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유랑함대를 만들어서 자폭형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을 계속해서 폭침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원유의 양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으로 봤을 때 가장 증시 보고 다 떠나서 네. 지금 전 세계 제조,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로봇이라 드론 이런 것 소부장의 어떤 핵심 강국 이런 것들이 결정적 필요한 게 원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모든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중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게 중국일 것이고 이번 어떤 작전의 그 뒤편에는 바로 중국을 겨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유엔 안보리 승인 없는 주권 침해라고 하면서 이란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북한까지 이어지는 반미 연대 결속이 강해질까요? 지금의 환경을 전략적으로 최대 이용하려고 하겠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반미 전선에서 지금만한 호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반미 전선을 통해서 이란을 실체적으로 돕고 특정 역할을 한다.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거든요. 반미라는 공통의 분모도 있지만 각각의 국가가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49년 중국몽 달성을 통해서 사실은 패권 전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채권을 바꿔오는 시기를 이제 2049년으로 상정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좀 당길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4년 넘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다. 주권만 고수하면서 이거를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 봐라 라고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합리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어떻게거나 돈바스 지역 다 포함해서 러시아가 원하는 식으로 종전을 할 수 있게끔 끌어가는데 전략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이 핵을 등에 업고
단순하게 한반도에 이제 머무르는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핵 강국에 부합하는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큼 그게 포기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중동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국제 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러시아의 파병도 한 상태인데 그 하메네이가 사망하기 전날 김주애가 총 사격 연습하는 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격. 네. 타이밍이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보도 보니까 미국하고 뭐 우리가 얘기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식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결속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북한의 이탈로 이어질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란이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서 예. 판단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타격을 당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다 다 타격을 할 것이다. 네.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격총을 이제 김주애가 사격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지만 이제 당분간은 미디어에는 안 나올 거예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기에게 겨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지하를 더 많이 팔 것 같고 거처를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이제 마련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도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북한 외무성 그 발표에 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부차 당대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의 하나의 키워드, 즉 대미 전선에서 하나의 키워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만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럼 트럼프를 상대로 할 때는 단순하게 대결 모드만으로는 어렵다. 어려울 수 있으니 조건을 조금 느슨하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아니라 전술적으로 낮춰보는 것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트럼프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는 순간 마두로 축출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트럼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마두로가 굉장히 많은 트럼프 행정부 협박을 했는데 마두로가 춤췄거든요. 이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구애를 했는데 그냥 고사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고사를 했다가는 이건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해서 엄청난 예. 리스크가 올 수 있으니까 잠시 전술적으로 그 조건을 약간 완화시켜주자. 그래서 비핵화라는 얘기도 못하게 하지만 핵 보유국도 이제 얘기 안 하는 수준으로 해서 절충을 해서 예. 신분 외교 정도는 하자. 그러면 뭐냐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냐면 그 싱가포르 회담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중에서 친분 외교 정도만 하는 수준. 이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트럼프가 이제 방중하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김정은과 접촉이 있었을 트럼프의 때는, 접촉이 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친분 회동 정도까지 할 가능성은 이러한 사태보다는 약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하기에 따라서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 한쪽에 있고 한쪽 미국에 있고 조율하는 거에 그렇죠. 따라서는 이득을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입장이. 자, 지금 뉴욕타임스가요. 이번 이란 사태를 소련의 붕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을 거다 예고를 했는데 향후 중동 정세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모든 중동의 이슈에는 미국 관련된 어떤 행동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있다라는 것들이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보험으로 좀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미국이. 왜냐면 2000년대에 보시게 되면은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지부진한 전쟁을 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커버렸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정리가 안 돼서 불안정 상태로 가게 된다면 어떤 책임을 분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에 대한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갔다라는 것들은 이제 제가 전제를 하고 싶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죠. 이제 친미 정권이 생기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인데 친미 정권이 생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맹주로서 활약할 것이고 또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겼다라는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해서 이제 이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불안정한 사태로 가게 된다면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중동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느 지역에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 테러의 어떤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이 또 하나의 화약 창고가 되면서 중동을 넘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테러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지정학적 혼전 양상이 굉장히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 과도기 속에서 불안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불안정을 채우기 위해서 게릴라 단체들의 어떤 그 목소리
항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다음 하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뭐 수건을 푼 것처럼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다른 어떤 지정학적 그 혼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게 이번 사안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디펜스 프랑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